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주간 박태양 1월 2주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D님과 많은 회의 끝에 5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 주제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정말 남들 같지 않으면서 아주 씁쓸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은 공인중개사 등장, 거래 절벽에 붕어빵까지 굽는다, 이렇게 약간 공인중개사를 특정한 이런 주제로 기사가 나온 거였지만, 사실은 지금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뭐 이사업체 등등 해서 뭐 부동산 금융업계, 개발업계까지 다 합치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중고차나 다른 업계도 힘들겠지만 부동산은 그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계,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가면은 경제에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마냥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첫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한파로 붕어빵까지 굽는 중개업소가 등장했다.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던 공인중개사가 공인분개사가 됐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집값 상승기에는 아파트 거래 한 건만 성사시켜도 집값에 따라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시기와 대조적인 풍경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죠. 거래 금액에 따라 한 건만 성사시켜도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승기 하락기랑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멸종이 되면서 그렇게 심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래가 멸종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게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6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7월부터 거래가 거의 멸종이 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6개월 때문 만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거래량은 끊겼다고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뉴스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았을 뿐이고, 물론 작년 7월부터 정말 거래량이 그때 대비해서도 줄긴 했지만 거래량이 좀 없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 중개업소들이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여기 기사에만 봐도 이제 올해 10월 달에 557건으로 통계 작성일에 최저치라고 했는데, 작년 10월 달 대비 4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에 2,000건 정도란 건데, 서울 전체에 2,000건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 적은 거죠. 보통 많을 때는 뭐 10,000건이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되면서 집을 보러 오고 이런 행위 자체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중개업계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요거를 잘 버티자 이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면서 정말 희망을 잃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뉴스에서도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들, 이사업계 종사자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붕어빵 파는 이런 사진들이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의 그런 자영업자는 지출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월세. 왜냐면 또 1층, 상가 1층에 입주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뭐 광고비나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들고 부담스럽지만 월세가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런 중개업소 같은 데서. 근데 계속 월세랑 광고비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메꿔보자. 사실 이거 해서 뭐 돈이 크게 되긴 어렵겠죠, 이런 붕어빵 팔아가지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출이 계속 이렇게 월세가 나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떠올리는 생각 중에, 내가 어쨌든 이 좋은 입지에 월세는 계속 내고 있으니까 붕어빵을 팔아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닐까 싶고, 또 붕어빵 이외에도 다른 것들로도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분들도.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서울의 공인중개업소는 27,500개에 달한다. 작년 10월 거래량을 단순 계산하면 한 명이 10월에 중개한 매매 건수는 0.02건에 그친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해도 한 0.024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50명 중에 한 명꼴로 매매 중개를 한 셈이다. 급기야 문을 닫는 업체도 속출했다. 작년 8월부터 폐업이나 휴업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새롭게 문을 연 곳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매년 신규 합격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신규 개업이 폐업보다 많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더 또 활용 점정입니다. 폐업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공인중개사가 들어와야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1층에 있는 중개업소 이런 데는 좀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털을 잡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을 많게는 억 단위, 적게는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의 좀 공인중개사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게 새롭게 지금 이 시장에 유입되는 그래도 스마트한 분들이 있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 유튜버들이 중개법인을 창업하는 케이스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부동산 중개가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실은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보고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봐도 오히려 지금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치고 나가도 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이 업계 안에서. 근데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스마트한 분들이 이 중개시장에 들어올 때 이런 형태 1층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좀 꺼리게 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상황이 지금 불보듯 보이고 어차피 그 안에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운 형태인 거죠. 그 단지 안에서 내가 그 다른 중개업소들이랑 싸워서 거래량을 많이 터트려야 되는 건데 그러기엔 어려워. 차라리 그럴 거면 아예 좀 범위를 넓혀서 강남 빌딩, 뭐 서울 고급주택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권리금도 안 들고 오히려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해야 잘 되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시장에 이런 흥망성쇠의 영향을 좀 적게 받고 내가 더 노력으로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좀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진입하는 이런 좀 스마트한 중개사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 중에 내용을 보면서 또 제가 또 현업 중개사로서 드는 생각은 여기에 이제 단순 계산하면은 중개사 한 명이 10월에 중개한 매매 건수 0.02건에 그친다 이러면은 거의 진짜 다 죽어나가는구나, 진짜 폭망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끔 또 기사를 쓴 거잖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고서 쓸 때나 이럴 때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매 거래 대비 또 임대 거래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중개사들의 숫자를 계산할 때 허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물주 중개사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건물에서 1층에 중개업소 차려놓고 그냥 아지트처럼 쓰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래하려는 별로 의욕이 없고 내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관리하려고 뭐 차려놓은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은퇴 후 직업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데 중개사로 딱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기 통계에는 잡히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원래 중개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좀 은퇴 후 직업으로 많이 알려졌었기 때문에, 근데 은퇴 후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중에서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여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중개사 통계가 좀 유난히 호황기에도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답이 없는데 실제로 돈 잘 버는 중개사들은 많아, 이런 케이스들 좀 있었어요, 호황기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것만 보면은 중개사의 전망이 진짜 너무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시장도 좀 양극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층 중개업소의 전망이 어둡다고 좀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사실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아니더라도 호황기에도 이분들이 막 돈을 잘 벌었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단지 내에서도 오히려 또 위치가 좀 안 좋은 데 있는 그분은 뭔가 다른 식의 마케팅을 해서 잘 되고, 근데 옛날 같으면 제일 잘 돼야 됐던 고액 권리금을 갖고 있는 가장 입지가 좋은, 위치가 좋은 그런 사무소에서 거래를 못하고 그래서 어렵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월세는 비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거래 절벽 상황 때문도 있지만 또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끊기고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또 지금이랑 다를 것 같은 좀 상황들이 있고,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에도 코로나가 끝나도 그 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너네들 그냥 권리금 믿고 자리 믿고 오는 손님 받으려고 했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코로나 끝낼 때까지만 기다린다고 너네 다시 그 전처럼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중개업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더 심한 위기가 온 건 맞는데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거래 절벽이 끝나도 또 호황기가 온다고 해도 내가 잘 되는 거랑은 또 별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들 숫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만큼 또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아까처럼 뭐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또 저희도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까. 붕어빵을 팔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기사의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봐보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했지만 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중개사들도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체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뭐 투잡 형태의 이런 영업들을 많이 하시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중개사들은 사실 더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직접 체감하니까 내가 물건들은 계속 나오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그거 10분의 1도 안 돼.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더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지 사실 이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이 다른 업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팔로잉이 많은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걸 텐데 지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도 강남의 좀 대형 중개법인 이런 데서 다른 일을 하러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볼 때도 예를 들면 뭐 큰 규모로 몇십 명, 100명 이렇게 단위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던 그런 법인들에서 뭐 30%, 50% 이렇게 그냥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왜냐면 출근해도 할 게 없으니까 아예 매매 위주로 보통 하는데 좀 대형 업체들은 근데 매매 거래가 아예 빌딩이고 토지고 주택이고 안에 없다 보니까 좀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그러다가 좀 거래량이 많아지면 다시 이 업계로 오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털을 잡고 그냥 버티는 사람과 잠깐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시장 좋아지면 왔다가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힘들어도 여기에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그런 대다수의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뭔가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주든 아니면 시장 자체적으로 뭔가 좀 금리가 좀 내려가가지고 활성화가 되든 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또 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제목을 보면은 두 번째 주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PF 경색에 청담동 금싸라기 땅도 공매 위기라는 정말 보기 쉽지 않은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주제가 되는 그 단지가 또 저희 박태양TV에서 자주 언급했던 단지예요. 고급 주거시설 루시아 청담이라고 하는데 또 루시아 청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지가 지금까지만 해도 두 개가 있죠. 루시아 청담 546 더 리버가 있고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전자는 아니고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라고 청담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도산대로변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주택 분양 단지였는데 일단 기사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주거시설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 PF 대주단은 대출을 해줬던 청담 복합 PFV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했다.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20일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PF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시장도 결국에 이제 업계 종사자들이 있고 돌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10개를 분양하는데 청약이 한 8개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돈만 넣으면은 바로 사업이 돼서 회수가 돼요.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나쁜 게 아니라 논리적인 판단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욕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양사업지 공급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이 물어봐요. 그 PF 나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청약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유지가 되고 초반 반응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나 소비자들은 PF 나와요? 분양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는데 여기 공급자들은 대답을 하기가 애매한 게 아니 그러니까 청약을 너네가 많이 넣어줘야 우리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래야 PF가 일어나고 정계약 전환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추측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가 초반에 흥행에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을 해줬던 그 대주단에서 이제 대출을 더 연장을 안 할래 위험해 보인다 돈 돌려줘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의 이제 사업 주체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사업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시행사 루시아 홀딩스는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루시아 홀딩스 관계자는 대주단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마친 뒤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전 청약 계획까지 잡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사업 잘 된다니까 그래도 뭐 비싼 거 아니야 이게 분양이 될까 지금 시장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양할 거고 청약자들이 이렇게
대기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협의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볼 때. 근데 여기까지만 내용을 들으면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아니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있는 것도 이렇게 분양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PF가 나오네 마네, 회수하네 마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여기가 사실은 거의 상급지 오브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단 말이죠. 다른 데는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근데 또 그렇진 않은 게 여기에 이제 기사에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는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기획된 고급 주택이다. 평당 가격이 2억 원 중반에 달한다. 거기에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직숲 도시를 표방하는 건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인근에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PH129, 인기 가수 아이유가 130억에 분양받아 화제가 된 에테르노 청담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또 해설을 해드려 보자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 여기 이제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PH129가 100평 정도가 됩니다. 일반 세대가. 근데 그게 최근에 뭐 145억 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당 1억 4,500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입니다. 여기 PH129에 있는 펜트 세대가. 인기 가수 아이유 씨가 이제 분양받은 걸로 알려진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도 이제 130억에 분양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시세는 사실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100억 후반 정도 된다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좀 100평이 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을 높게 봐도 한 1억 5천 조금 넘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가 평당 가격 2억 원 중반에 분양을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직 숲 도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특이한,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기획을 했는데 흥행이 실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2개월 전 정도인가요? 저희가 또 박태양TV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요걸로 이 시장 전반적인 거를 평가하기엔 좀 무리다.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가 가격이 싼 편이 아니기도 하고, 얘가 좀 워낙에 좀 특이하기도 하고, 대형도 아니다. 사실은 청담동에 지금 좀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좀 대형이 청담동에서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좀 더 받은 경향이 있다.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여기 루시아 홀딩스에서 평당 가격 2억 원 중반을 특정한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진 않아요. 최근에 비슷한 도산대로변에 한강이 보이는 그쪽 라인에서 2억 중반 정도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맞춰서 오피스텔을, 그래서 여기를 지금 2억 중반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의 단기적인 흥행 실패가 그렇게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주단도 이제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청담동 도산대로변도 지금 PF가 이렇게 어려우면 딴 데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 단지의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입지만으로 되진 않죠. 예를 들면 가격이 뭐 더 싸다거나 뭐 다른 메리트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협상, 설득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야 진짜 다 망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데 여기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보다 입지가 더 안 좋은데도 PF 잘 나오고 돌아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청담동의 도산대로변 압도적인 입지에 있는 땅에서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게 되면서 이게 또 업계에서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개포조공 4단지 재건축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사전점검이 있었는데, 이 사전점검했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런 뭔가 줄다리기, 눈치 싸움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너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요 내용이랑 전혀 별개로 또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커뮤니티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에서 국내 최초, 아파트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들어간 라고 하면서 이제 분양 당시에도 좀 많이 어필이 됐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전점검에 가봤더니 이제 이건 사실상 노천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감도 사기는 처벌 없냐? 이 지금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개포자의 인피니티풀 조감도 사기는 좀 선 넘었는데, 조감도는 마리나베이인데 실물은 목욕탕인데 단체 소송하든지 해야 할 정도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인피니티풀 관련된 내용은 이게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잘 없었는데, 최근에 인피니티풀을 내세운 단지들이
분양을 하기도 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 중에도 인피니티 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떨까?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뉴욕 맨하탄 같은 아니면 외국의 고급 호텔 같은 그런 감성이 오는, 그러니까 좀 앞서간 그런 트렌드 세터 같은 느낌이 될 거냐, 아니면은 너무 앞서갔다,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앞서갔고 현실은 노천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가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공개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의 그런 인피니티 풀이 한눈에 볼 때 멋있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또 공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 몇 장 찍고 이거를 이렇게 뭐 허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호텔 같은 데나 클럽이나 뭐 그런 멋있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영업시간 아닐 때 불 다 끄고 청소할 때 이럴 때 가보면은 멋있지 않아요. 다 조명이랑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멋있게 보이고 막 이런 거지, 우리가 실제로 뭐 텔레비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본 장소들 CF 나온 데 이런 데 실제로 가봤을 때 깨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연출돼 있고 조명이고 또 거기에 멋있는 남자 여배우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찍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약간 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고 이게 나중에 진짜 그런 어르신들 다니는 노천탕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비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구조나 재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는 구조는 약간 옥상에서 이렇게 양면으로 해가지고 코너가 돌면서 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감도 같은 사진, 광고 사진 밑에는 항상 그런 문구들이 쓰여 있죠. 대비할 수 있는 문구들이 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공사 과정에서 뭔가 공사 주체 사정상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단체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곳 중에 마포의 리버뷰 나루하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나온 그런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으로 한강뷰가 쫙 보이면서 여의도가 내려다 보이면서 야경이 보이는 이런 형태라서 실제로 피드백도 좋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예 호텔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피니티 풀이기 때문에 호텔 이용객들이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찍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호텔 나루, 뭐 리버뷰 나루하우스 이렇게만 쳐도 그런 인피니티 풀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경이라든지 뭐 한강뷰라든지 이런 게 없고 산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서도 밤에 보면은 뭔가 예쁜 야경이 나오거나 이렇게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인피니티 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인피니티 풀 케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강남에도 생기게 될 그런 인피니티 풀들이 어떻게 정착이 될까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양쪽의 시선들이 계속 공존하지 않을까. 노천탕 아니냐, 우리가 조감도에서 봤을 때는 막 젊은 멋있는 영일리시들이 막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노천탕 아니냐,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인스타그램 찍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진짜 강남에서 분양하는 이런 하이엔드 주거 상품 중에 인피니티 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저가 본 케이스 중에도 어떤 분은 아니 나는 옆집 사람 윗집 사람이랑 빨개 벗고 나는 내가 하기 싫다, 이거를 누가 쓰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업 주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공용 공간처럼 쓰는 것보다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빌려서 지인들 불러서 파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용도로 쓰면은 충분히 쓰임새가 있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수긍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렇게 프라이빗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분들이 인피니티 풀 가가지고 옆집 사람 윗집 사람이랑 막 빨개 벗고 인사하면서 이런 건 싫을 수 있는데 하루 통째로 빌려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지인들 불러서 파티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고 정착이 잘 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이 인피니티 풀 관련돼서는 사실 앞으로 이번 연도부터 이제 강남의 하이엔드 주거 상품들이 많이 입주를 하기도 하고 인피니티 풀을 광고할 때 좀 많이 어필했던 단지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도 해보고 어떻게 흘러갈까, 분위기가 어떤가, 추이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다뤄봐야 될 주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기사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보기 집의 문의 전화 30% 증가, 둔촌주공 주변 떴다방까지 등장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청약 당첨자 계약이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의 본보기 집,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는 의미죠. 계약 이틀째인 이날 오전부터 서류를
표를 손에 든 청약 당첨자들이 줄을 이었다.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각종 분양 규제가 완화된다는 발표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이들이었다.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며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전날까지만 해도 본보기 집이 한산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들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고 계실 텐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정책 완화들이 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다, 무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분양 물량만 4,700채, 초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분양 시장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분양이 심하게 안 되면은 부동산 PF 시장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업계에 타격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12억 이상 주택 중동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가장 이제 주력 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대출이 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요건도 사라졌기 때문에 전세로 잔금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자들은 실거주 의무 해제를 가장 반기는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둔촌주공 주변에 떴다방이 등장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같으면 전매 제한이 8년이었기 때문에 뭐 전매 관련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1년이라는 의미는 다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이지만 지금 뭔가 암암리에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누군가 투자자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떴다방에 등장했다는 거의 의미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카톡방 같은 데 보면은 뭐 둔촌주공 암암리에 피거래 됐다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곤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물론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의 그냥 느낌적으로 딱 봤을 때 둔촌주공 이제 그 모델하우스 주변에 그런 무등록 중개업자 떴다방들이 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뭐 현업 중개사분들이 거기 가서 분양권 거래 같은 거 하려고 좀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실제로 피거래가 됐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메리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거래가 뭐가 할 수 있나 보다, 전매 제한 풀렸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향후 1년 동안은 전매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불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사실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긴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거래 행태들을 보면은 뭐 전매 제한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먼저 거래를 해놓고 나중에 전매 제한이 풀렸을 때 명의를 바꾸는 이런 약간 불법 거래들을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시장에서도, 그런 불법 전매 시장에서도 1년짜리는 잘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불법에 걸릴까봐 그런 게 아니라, 거래가 마지막까지 무사히 완료가 될 확률이 좀 낮아요. 왜냐면은 1년이면은 그 안에서 시세 변동도 많을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불법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말 바꾸고 이러거나 이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예전에 그런 불법 거래 같은 것들이 성행하던 옛날 시절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러 다니는 공격적인 투자자 이런 분들도 한 6개월짜리 정도는 조금 고려를 해볼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변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1년짜리 를 피주고 매수한다? 매수자 입장에서 불법인 걸 떠나서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매도자가 나 안 해, 나 거래 잔금 안 쳐, 네 알아서 법대로 해, 이래버리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짜리는 잘 보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쳐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분양권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많이 해왔던 분들이. 근데 거래가 성사가 됐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아주 극소수거나 안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 붙는다, 피거래 된다 이러면 사실은 계약을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계약을 하는 걸 좀 고려를 해보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우리 호황기 때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면 내가 당첨돼서 그 홍보관가 딱 갔는데 앞에서 피 주고 매수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또는 떴다방 공인중개사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러려고 할 때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피 받고 팔까? 당장 전매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때 피 받고 팔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되면서 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서 최근에 좀 이제 분양권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딥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둔촌주공 아파트의 상황은 지금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정말 심각하게 망할 것처럼 막 예상이 되던 상황에서 정부가 다급하게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의 효과가 이 단지에 좀 크게 그 작용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네, 마지막 주제 5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은 보증금 사고 걱정에 전세 월세 말고 주세가 뜬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뭐 빌라왕 같은 이슈들이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집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주세 임대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세라고 하면은 월세보다도 더 작은 개념, 더 짧은 개념의 한 주 단위로 임대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단위로 임대료를 측정해서 거래를 하는 이런 거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게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착되지도 않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이지만 실제로 좀 체감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런 전화를 최근에 제가 2통을 받았어요. 요런 정도로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주 단위로 월세 내는 요런 거 있냐, 괜찮은 거 있냐, 뭐 어디 학동역 쪽에 있냐, 어디 쪽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제가 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생겨나고 거기가 의외로 조금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꼭 원래 뭐 전세로 거주하려던 분들이 주세로 가는 요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도 좀 단기 임대 시장이 존재를 했어요, 사실 강남에는. 근데 전세나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그냥 요거를 고려하는 요런 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어디에서 이사 갈 때 입주 날짜가 안 맞으면은 주세로 잠깐 단기 임대로 거주하는 요러는 거였지, 주세라는 개념 자체는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주세 매물은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특성상 학업, 출장 등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낼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인기, 그렇기 때문에 가전, 가구 등이 기존 옵션보다 많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약간 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이렇게 서울 주요 지역 중심부에는 원래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월세 임차인들이 여기로 좀 넘어오고 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세 임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세 임대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2년 계약 단위인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으로 최소 4년간 매매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료도 연간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데요. 전세는 이러한 제한으로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이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나 전세 대비해서 더 짧은 기간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좀 받아야 이제 동등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비쌉니다. 주세가 월세 대비 비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몇십만 원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달 단위로 하면은 뭐 2,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런 형태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겠죠. 공실률 같은 거 조금 어느 정도 고려하고 이랬을 때 월세보다 좀 더 많이 한 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전세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내가 여기 집에 거주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전세는 뭔가 내가 돈을 모으기 좋고, 또 월세 살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 빨리 돈 모아서 전세 가야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뭔가 이제 안정적인 느낌, 돈을 모으는 느낌이고, 월세는 사치적인 느낌, 철없는 느낌이었는데 요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주세 개념까지, 월세보다 더 비싼 이런 주세 개념까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추이가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이런 강남 같은 뭔가 좀 특수한 입지, 고소득자들이나 이런 고액의 집들이 거래가 되면서 입주가 안 맞을 때 그런 고소득자들이 잠깐 쓰는 용도, 뭐 이런 용도로 쓰는 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이런 데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전세 이슈, 보증금 이슈가 많을 때는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서까지 이런 주세 개념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면은 지금의 이런 단기적으로 좀 생겨난 현상이고, 그렇게 정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기존의 단기 임대 수요에 플러스해서 월세 임차인들까지 올 때를 보면은 보증금 1억도 많다, 5천도 많다, 요 정도 심리에서 주세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지금 그 월세 조금 아끼려고 보증금 5천, 1억 떼이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1억도 많다, 2천도 많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1억, 2억 떼이느니 월세로 환산했을 때 요거 조금 더 내는데 요거 내는 게 낫지, 이러면서 진짜 월세 수요자들도 약간 이렇게 좀 길게 거주하는 6개월, 1년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세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된 건데, 근데 지금의 이런 현상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그 빌라왕, 전세 사기 이런 이슈가 너무 커지면서 소득은 많은데 부동산에 좀 무지한, 이런 정책적인 거에 무지한 이런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월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냥 이제 전세가 좀 없어지고 월세 선호 현상 정도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주세가 정착이 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면 또 우리나라에는 뭔가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개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2억, 3억짜리는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이나 그거에서 조금 더 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뭐
뭐 월세 살고 이런 거는 전세보다는 월등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박태양 1월 2주호 또 내용도 굉장히 길고 다양한 내용 다루다 보니까 혀도 많이 꼬이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좀 더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데서 좀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